자, 이제 국어 기출 강의 4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용어부터 속담까지 이어지고요. 역시 나이와도 좀 연륜과도 비례하는 어휘입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런 관용적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고요. 그게 어떤 나이가 곧 지혜라는 말처럼 외워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꾸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느는 거죠. 우리도 이제 수험생이라서 단순히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영어의 이디엄처럼 수거와 같은 개념이니까 묶어서 새로운 의미 관용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했어요. 속담과 유사하다면 어떤 문장이 형성이 되고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이제 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속담은 글자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거는 속담이죠.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정도로 매사에 신중해라라는 그 사전적 의미에서 정리를 한 거고 관용어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특히 신체 관련 관용어들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350개의 관용어가 있는데요. 그 관용어들이 눈, 코, 입, 손, 배, 발과 같은 다양한 신체 관련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가 바뀌어요. 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관용어는 결국 암기해야죠. 다만 완전한 별개의 암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어휘들을 잘 활용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양도 늘려가고 특히 우리 문제 속에서 보면 100% 예문과 함께 존재하죠. 그래서 그 예문들을 잘 활용하시면 단기간에 또 많은 관용어 암기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1회독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장 우리 이론서에서 깨끗한 부분들이에요. 관용어 부분 또는 고유어 부분 이런 걸 엄청 자세히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2회독 하시는 분들, 3회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잖아요. 관용어도 정말 막 볼펜으로 깨알같이 막 형광펜으로 엄청 그어가면서 정말 종이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문제 나오면 그런 분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뭐 2회독, 3회독 아니면 뭐 2년, 3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한 번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잘 공부해 두시고 어떤 부분에서도 기초를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회독 수가 확실히 많아야만 비례해서 시간 투자가 많아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관용어도 나올까 말까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기왕이면 한 번 정도 쭉 한번 손으로 그어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눈보다 손이 빠른 거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용어 기출문제 들어가는데요. 우리 책에는 전체 16문제가 들어있고요. 저랑은 10문제 정도, 약 절반 정도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인데요. 모두 다 신체 관련이네요. 발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코도 있고 속도 있습니다. 물론 꼭지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는 아니지만 사과의 꼭지, 수박 꼭지 이런 것처럼 그 위에 나와 있는 짧은 줄기를 꼭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었는데요.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어떤 표현,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이 뭐 어떻게 했다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그대로 해장이잖아요. 해장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과음을 했어요. 술이 정말 떡이 되도록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장을 했다는 게 뭐예요? 속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해장국으로 속이 풀린 것이 해장, 풀릴 해자, 풀 해자니까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약간 불편했는데 속이 가라앉게 되었다. 콩나물 해장국 좋죠. 아스파라긴산. 자, 그래서 아까처럼 말하면 속이 살다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관용적 표현이 따로 존재합니다. 속이 살다. 이것은 살생자에서 원래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속이 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수그러진 듯하지만 속으로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너 두고 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속으로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호민들을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조선시대에 글들도 있었거든요. 박제가의 글에서도. 자, 그래서 속이 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반항하는 마음. 여기서 비롯돼서 나온 말이 산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산소리는 살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항하는 듯한 소리, 겉으로는 뭐 참는 것 같아서도 그래도 막 산소리를 한 거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약간 산소리라고 합니다. 지문과는 결국 상관이 없는 거라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이 풀렸다.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인데요. 강아지들이 발을 타기 시작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강아지 관용어까지 외워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국회적 문제였는데 바로 발을 타다라는 말이 실제 딱 강아지에만 쓰는 말이더라고요. 강아지가 걷기 시작하다. 강아지가 이제 당연히 컸잖아요. 그래서 눈도 뜨고 하면서 걷기 시작한 것을 발을 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아지, 뭐 강아지 따위라고 사전에 있는 것으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아마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을 타다, 걷기 시작하다 맞습니다. 자, 머리를 올리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잖아요. 전통 혼례, 예식을 위해서. 따라서 결혼한 새색 씨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머리를 올리다 또는 머리를 얹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원래 머리라는 게 사람의 두상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장식용 그런 하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짜 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머리를 얹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된 거고요. 자, 역시 밀려서 코를 싸쥐고 말았어요. 이게 약간 안 좋은 의미죠. 토론에서 밀렸기 때문에 약간 망신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 우리가 도망갈 때 코를 싸쥐고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해서 신체 관련 표현으로 쓰이게 된 거고요. 자, 꼭지가 물렀다. 거듭 이야기지만 아까 이제 사과나 수박, 보통 우리가 이제 싱싱한 수박 같은 거 살 때 꼭지 보고 이게 꼭지가 단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꼭지가 물렀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막 푹 익은 거예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의미겠죠. 관용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뭐가 무르익었으니까. 아주 잘 익었으니까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기회가 완전히 무르익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단지 한 문제일 뿐이지만 역시 신체 관련 관용어 350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관용적 표현들을 많이 알고 써야 되겠다,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도 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요.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 또는 뭐 직설적 의미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빗대어 표현하거나 관용적 표현들, 속담들을 잘 사용하는 것조차도 문맥적으로 언어를 좀 풍요롭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만약 속이 살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좀 싹싹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밀복검처럼 면종복배처럼 속에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속이 살다, 산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27번이고요. 이제 옳지 않은 역시 어려운 국회직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답 2번을 보면 이골이 나다. 놀랍죠? 우리 강의 노트에 있었고요. 이것은 기출문제 이전부터 제가 몇몇의 관용어,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 정리했던 것 중에 원래 이골이 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골이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이에요. 왠지 골자 들어가다 보니까 뼈 골자 아닌가 봐 이런 느낌이 드는 한자어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순우리말. 그래서 어떻다고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거죠. 순우리말의 어원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익숙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에서 약간 힌트가 되겠죠. 익숙해진 상태라고 제가 짧게 썼는데요. 그러면 이골이 나다라고 하는 것도 익숙해졌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골은 긍정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풀어서 똑같은 말이겠죠. 어떤 일을 자주 해서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다 이런 것을 이골이 나다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버릇이 배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익숙해진 상태, 몸에 밴 버릇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버릇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겠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은 줄서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서양인들은 줄서기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버릇이 잘 배했다, 버릇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 국어 공부 이골이 나요. 좀 지겨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지만 사실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오해해서 사용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절대 아니고요. 이골이 나다에 익숙하다라고 바로 갑시다. 어떤 버릇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밴 버릇이 든 것, 그것이 결국 익숙해졌다라는 것과 흡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로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골이 나다, 익숙해졌다, 버릇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떡 캐먹을 집안이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떡 캐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야 할 집안일 정도로 결과적으로 그 집안이 풍비박산처럼 다 망가지고 서로 막 분란이 끊이지 않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벙어리 재판이다. 당연히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말로 해봐. 근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반죽이 좋다. 역시 우리 죽과 관련된 이론 시간에 관용적 표현으로서 반죽이나 변죽이나 딴죽이라는 단어들까지도 모아서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반죽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쓰이는 그 물렁물렁한 반죽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물기하고 밀가루가 잘 섞어서 우리가 자장면이든 국수든 이런 게 이제 반죽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반죽이 좋다라는 것은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사람한테 쓴다면 그는 반죽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반죽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노여움을 잘 타지도 않아요. 또는 뭐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잘 타지도 않아요. 유들유들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격이 약간 넉살도 좋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도 약간 반죽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과 관련된 어떤 단어였어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세 개의 반죽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릇의 가장자리, 그래서 변죽을 울리다라고 했던 변죽의 단어들, 또는 딴죽이라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단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반죽이 좋다, 변죽을 울리다, 딴죽 걸다, 딱 이렇게 셋 다 관용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변죽을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는 것, 돌려 말하는 것, 그것을 그릇의 가장자리를 돌려서 말해서 울렸다, 이렇게 변죽을 울린다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죠. 자, 딴죽이라는 것은 씨름할 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을 딴죽. 그래서 딴죽 걸었다. 회방을 놓다. 방해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딴죽 걸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반면 또 아퀴를 짓다, 아퀴도 순우리말의 소리 한 적이 있잖아요. 고유어에서 원래 실의 끝 매듭이라고 했으니까요. 실의 끝 매듭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다, 결말을 짓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 이제는 아퀴를 지어야 지어, 실의 끝 매듭을 지어야 지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끝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퀴를 짓다라는 2어절, 최소 2어절의 관용구, 관용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골이 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528번 지방직 시험에서 출제되었는데 학생들이 살짝 어려워했어요. 이유는 전부 말과 관련된 어떤 관용적 표현이다 보니까 1, 2, 3, 4가 살짝 다 말, 뭐 좀 비슷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예문에서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서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길, 발음은 말길이라고 하는데요. 말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상대편을 만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몇 달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가 지금 됐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였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 같은 거 하면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상대편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막 좀 날 좀 소개해 줘,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연결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말길이 되었다, 이렇게 이어절로 표현합니다. 소개하는 길이 트였다, 말의 길이라고 정말 생각해도 길이 트였다, 말길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유사성으로 좁힐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하지만 반면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원래 말꼬리를 잇다, 말꼬리를 잡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토론할 때 절대 안 되는 거. 자꾸 너 말꼬리를 잡니? 아니면은 말꼬리를 이어서 말꼬리를 물고 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까처럼 말하면 약간 시비 걸다, 이런 느낌일 것이고, 말꼬리를 물다 그러면은 꼬리를 물고 가는 거니까 바로 이어서 말했다라는 거고요. 제3번은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라는 것을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이 있다, 이것은 말꼬리를 물다, 모두 말과 관련되는데 다르겠죠.
자, 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다 말이 있었어. 토론이 다 됐어. 이제 뒤늦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론 같은 거 할 때,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럼 그때서야 막 질문하고 그때서야 막 의견 제시하면 야야 우리 다 말이 있었거든. 다 이미 다 상정이 됐고 어떤 토론이 다 됐으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끼어들지 마. 이제 새롭게 이 의견을 제기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관용적 표현으로 말이 있다, 없다 할 때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마음에 담겨 재미를 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를 붙이는 거니까 맛이 있다라고 할 때 맛을 붙이다라고 하겠죠. 바로 여러분이라면 공부에 맛을 붙였어요. 왜 이런 말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라고 99% 이야기 하십니다. 진짜 전공자를 제외하고 수능 이후에 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국어라는 게 진도가 있냐, 범위가 있냐,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냐 이런 분들 당연히 다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몰입해서 해보고 이론 강좌를 듣고 기출문제까지 듣다 보면 공부 선생님 재밌는데요. 공부에 맛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맛 또는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적 표현이었는데요. 자, 자기를 소개하는 길이 트였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긍정,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맥 자체에 긍정적 의미였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긍정, 부정은 뭐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 3번도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말길이 되었다. 됐죠? 소개하는 길이 트였다라고 외울 수 있고요. 자, 5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전히 입과 관련된 신체 관련 표현 제가 350개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정답 4번을 보니까 저렇게 입이 진 것을 보니 이것은 관용적 표현의 기본형으로 따지자면 입이 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질다라고 하는 것은 밥에다 많이 썼죠. 밥이 질다, 된 밥의 반대말이에요. 아니면 땅이 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입이 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 거칠다라는 표현이에요. 입이 질다.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니까 교양이 있다라는 긍정의 쓰라고 했는데 당연히 입이 거칠면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욕설 같은 거 막 잘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 가도 저도 가족들이랑 아이들 데리고 어디 식당에 가도 꼭 옆자리에 보면 욕을 엄청 많이 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도 있어요. 막 시땡 막 말끝마다 자 이러면 상당히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입이 질다, 입이 거칠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입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입이 교양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입이 여물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대요. 그것의 반대 개념이니까 입이 여물다. 원래 여물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익었다, 곡식이 여물었다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여물었으면 잘 익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완숙하다, 성숙하다, 잘 뭐 좋다, 긍정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입이 여물어서 교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입이 진 입인데 거칠다라는 뜻이어야 되므로 문맥적으로 상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이 높다라는 말에서 느낌이 좀 그런 거네요. 입이 고급지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막 쓰잖아요. 그래서 입이 고급스러운 것처럼 약간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런 맛있고 좋은 음식만을 먹는 걸 입이 높다, 뭐 눈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이죠. 자, 대신에 입이 뜨다 또 우리 뜨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도 쓰고 뭐 손에도 쓰고 발에도 원래 쓰거든요. 그러면 입이 뜨다에 원래 뜨다라는 것은 좀 느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손이 뜨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입이 느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느리다라는 건 뭐겠어요? 진짜 뒤에 과묵하다라는 거죠. 말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 손이 뜨다라는 말이 나와요. 손이 뜨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느리다, 일솜씨가 막 느리다라는 의미의 뜨다고 반대는 이제 손이 빠르다잖아요. 그것을 손이 싸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의미 속에서 뜨다라는 단어를 참고로 더 기억해 주세요. 입이 무겁거나 말수가 적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자, 3번은 약간 비슷하지만 상반된 두 개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입, 아래, 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코는 입 위에 있잖아요. 코 아래에 입이 있잖아요. 근데 입 아래 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건 부정적이라고 봐도 좋겠죠. 입 아래 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코 아래 입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거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코 아래 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설에도 써놓았지만 코 아래 입은 어때요? 좋다는 거예요. 매우 가깝다. 코 아래 바로 입이니까.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가까운 것. 이 집이 바로 옆이야. 넘어지면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이 코 아래 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가깝다. 거리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결국 관용적인 표현들이 몰라서 틀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주로 가까이에 있어요. 신체 관련 사전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아니면 정말 우리 교재 이론서 관용어 부분 한 번만 더 보시고 그러면 모르는 어휘들, 모르는 관용구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늘어서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 문맥이라면 입이 여문 것을 보니 교양이 있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530번 역시 옳지 않은 손 또는 변죽, 반죽 오늘 아까 그래서 했고요. 입이 달다, 절에간, 색시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구와 속담이 약간 겹쳐질 때가 있는데요. 정답 5번의 절에간 색시도 관용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속담 속에 있기도 합니다만 자, 절에간 색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한 색시가 새색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절에 갔을까요? 시어머니가 막 끌고 간 거예요. 아이고 며느라가 이제 우리 또 아이를 낳아야지, 손주를 봐야지, 그러면 절에 가서 불공 드려야지, 오늘 나랑 같이 가렴, 가자. 그러면 어때요? 엄청 부담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랑 어디 가는 게 썩 좋은 며느리들 뭐 있겠지만 좀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다는 거죠. 절에 간 색시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약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못내 내키지 않았는데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절에 간 색시라고 약간 부정적인 행위로 봅니다. 자, 다시 우리 해설에 의하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부모님의 뜻에 많이 따르잖아요.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싫어, 나 안 가,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바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절에 간 색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에 의한다면 절에 간 색시와 자발 없이 나선다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심지어는 자발 없이를 몰라도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라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고 했으니까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발 없다라는 것은 약간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약간 경솔하게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애가 행동을 하는데 좀 자발 없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 남자아이들, 꼬마아이들 보면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두서없이 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자발 없다, 이렇게 경망스럽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문맥에 어울리려면 절에 간 색시처럼 고분고분 딸을 뿐이었다. 자, 이렇게 말해야 문맥에 어울리고요. 하지만 아까 우리 이제 했어요. 손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빠르다. 손이 싸다, 발이 싸다 이런 거 다 맞고요. 하지만 반대는 손이 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우리가 손이 뜨다와 함께 발이 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느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었으니까. 한 번 더 우리는 발이 뜨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발이 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체 관련 단어로서도 설명을 하면서 결국 뭔가 느린 것, 이것을 부정적 의미로서의 발이 뜨다라고 분명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손이 싸다와 빠르다는 엄청 좋은 거죠.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손이 뜬 거예요. 솜씨가 자꾸 뜨고 이러면은 뭔가 느린 것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변죽, 그릇의 가장자리부터 변죽을 치다, 변죽을 울리다 모두 같고요. 돌려서 말하는 것, 우회적이고 완곡하게 자꾸 말하니까 그냥 바로 말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해. 이렇게 느낌이 바로 이번에 바른 대로 말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아까 두 번째니까 반죽이 좋아서 쉽게 노여워하지 않거나 성을 내지 않는 것을, 유들유들한 것을 이야기했었죠. 부끄러워하거나 노여움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역시 모두 맞습니다. 절에 간 색시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로 예를 들어 한 10문제 푼다 그러면 최소한 한 40개는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이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서 관용구에 대한 역시 재미를 좀 느껴도 좋겠습니다. 532번이고요. 이제 적절하게 묶인 것입니다. 역시 배, 입, 눈, 손 모두 신체 관련 관용구였고요. 자, 적절한 것은 3번이었네요. 자, 고지식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잖아요. 남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을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지식하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거칠애로 하는 소리를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눈에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랬겠죠. 군대에 간 아들이 눈에 밟혀서. 이 눈에 밟힌다라는 것이 보통 잊히지 않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눈이기는 했는데 눈에 밟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눈에 선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눈에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잊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두고 아픈 아이를 다시 두고 직장에 가야 하는 직장맘 입장에서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약간 잊히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눈에 선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이제 그리워하는 주로 고향이잖아요. 고향의 모습은 눈에 선하고 하지만 지금처럼 뭐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고 이렇게 하는 뭐 아들이 눈에 선했다 이런 거는 옛날에 아들의 모습이 막 눈에 선했을 수 있어. 그러나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에 밟히다라고 하는 것은 잊히지 않고 자꾸 떠오른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다시 한번 눈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모습을 약간 그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고향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자, 다시 이제 세 번째니까 손이 뜨다 다시 한번 나왔고요. 손이 싸다라는 말과 함께 포함했으며 반대가 손이 다시 한번 손이 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대 개념이잖아요. 손이 뜬 것은 오히려 느린 거라고 했었죠. 발이 뜨다 느리다라고 했고요. 그것의 반대가 손이 싸다, 손이 빠르다라는 것까지 함께 묶으면 총 3개, 4개까지도 의미상으로는 만들 수 있겠네요. 따라 손이 뜨면 빠르지 않은 거라서 리을은 틀렸다는 것이고 또 복권에 당첨된 긍정적인 상황과 배가 등에 붙은 부정적인 상황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겠죠. 흔히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 어떨 때 우리가 많이 써요? 음식을 못 먹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굶은 지 한 이틀 됐어. 그랬더니 정말 속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배가 등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겠죠. 먹은 것이 없어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가난한 흥분에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쓸 겁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어떤 행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고쳐보았어요. 즉 3일을 길을 잃고 산속에서 헤매었더니 먹은 게 없어서 배가 등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손이 뜨면 느린 것, 손이 싸면 빠른 것이라고 했네요. 자, 또 이제 관용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을 물었죠. 지금처럼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 관용구가 되는 건데 관용구로 쓰이지 않은 걸 물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정답 4번을 보면 이것은 그냥 직접적인 행위, 그냥 직설적인 표현일 뿐이잖아요. 새로운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입에 거품이 일고 내 활개가 정말 팔다리 몸이 뒤틀린 거죠. 이건 동작 자체가 이렇게 뒤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 중에는 간질 같은 거죠. 간질 같은 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만 입에 거품이 물고 막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막 뒤트는 거 이런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동작 자체를 말하므로 이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슷한 표현의 관용적 표현이 있죠. 바로 활개를 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활개를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막 돌아다닐 때, 막 세력 같은 걸 뽐내고 다닐 때 누가 건달들이, 막 깡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바로 이성계 일파들이 정도전에 이방원의 막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이렇게 할 때는 맞아요. 활개를 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팔다리를 막 움직인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좀 오만하게 다니는 이런 것들도 약간 활개를 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끼는 것이 곁다리 들지마의 의미가 길눈이 박는다라는 것도 진짜 단순히 눈이 밝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시력이 좋다 이런 게 아니니까 길을 잘 찾아간다 이런 의미의 길눈이 밝다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4번도 진짜 뭐 틀을 잡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반을 다져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틀을 잡아 놓았어요. 회사의 어떤 기반을, 기초를, 초석을 잘 닦아 놓았어 이럴 때 관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여전히 신체 관련 관용어들이 거의 문제의 대체로 좀 잘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4번에 동네에서 막 의기양양하게 산다 이런 느낌에서 활개를 치면서 사는 거죠. 활개를 치고 다닌 거라고 했어요. 함부로 거들먹거리되는 부정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535번 이 당시 학생들이 또 좀 많이 틀렸던 예이긴 한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생청, 구둡,
금을 놓다 흘게 늦은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관용구로 실제 사전에 다 존재하는데요. 정답 1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 복수표준어 26항에 보면 생청이라는 말과 생때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같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어절의 관용구로 쓰이면 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생때를 부린다 이런 건 맞는데 복수표준어이지만 생청을 부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지. 왜냐면은 생청도 좀 생소한데 물론 생때의 복수표준어라고 알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절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생때를 부린다고 해결되니 이렇게 하면 맞거나 아니면은 고친다면 생청을 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청을 쓰다. 아니면은 생청 붙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예 사전에 다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생때를 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면 이건 맞아요. 너 그렇게 생청을 쓴다고 해결되니 이렇게. 물론 쓴다는 거는 생때를 쓰다도 돼요. 생때를 쓰다, 생청을 쓰다 이렇게 되지만 부리다라고는 생청에 쓰지 않는데요. 사전에 없어요. 그런 예가. 그리고 생청 붙인다고 해결되니 이런 것도 똑같답니다. 때를 쓰는 것. 우리가 앞에서 거듭 땡깡이라는 일본어의 순어가 생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청과 뜻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제한적이었는데 그 쓰임까지는 사실 알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청이라는 것은 생청을 쓰다, 생청 붙이다 원래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자 보면 나머지 구둑을 치다라고 하는 게 이어절인데요. 구둑이라고 하는 것이 뒤치다거리를 보통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뒤치다거리. 그래서 보통 누가 뒤치다거리 많이 한다고 하죠? 남자들 술 먹으면 그 끝에 가서 되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버릇 중에. 남들하고 막 시비가 붙거나 아니면 술 먹고 막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필름 끊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업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약간의 제 보기엔 구둑이에요. 구둑. 뒤치다거리. 그것을 이어절로 구둑을 치다라고 하는 거죠. 술은 우리가 같이 먹었는데 왜 내가 너의 구둑을 쳐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잘못은 너가 있는데 내가 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어절로 구둑을 치다라고. 이건 정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에요. 세장님은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금을 놓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평가한다거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서는 약간 간주하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김이잖아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금을 놓을 수도 있어요. 딱 이제 금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딱 규정할 때가 있잖아요. 너 실력은 여기가 끝이야. 너는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규정하다, 금을 놓다, 금을 긋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니까 평가하다, 규정하다 맞습니다. 자, 이 4번도 흘게 늦은 소리, 흘게 늦은 소리고요. 이게 원래 관용적 표현으로는 흘게 늦다 이런 말이거든요. 흘게 늦다. 근데 이 흘게라는 게 뭐냐? 원래 사전적으로 명사의 품사에서 비롯된 단단하게 조인 정도를 뜻해요. 단단하게 조인 정도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아야 하는 단어죠. 단단하게 조였으니까 우리가 나사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볼트와 너트 이 나사를 딱 조였어요. 그 조인 정도를 흘게라는 명사로 이야기. 이때 참고로 개는 뭐 어떤 부사형 어미 개가 아니에요. 먹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그냥 명사인 흘게입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조여야 하는데 흘게 늦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의 말에는 대답이 없이 흘게 늦은 소리를 했다라는 것이 약간 야무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무지지 못한 소리. 그러니까 대답도 없이 이렇게 약간 어정쩡한 태도. 아까처럼 말하면 절에 간 색시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야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느낌처럼 흘게 늦은 소리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역시 좀 생소한 말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플러스니까 뭐 해서 손해나는 건 아니라서 듣는 것만으로 제가 그래서 또 시간을 내 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친 다음에 생청을 쓴다고 아니면 생때를 부린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자, 이제 또 둘 중에 하나에 맞는 표현인데요. 적절한 것으로 가봅시다. 변변한 가게 하나 없더라라는 거죠. 변변하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변변한 가게 하나 없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것을 변변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반이언데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변변치 못한 가게 하나 없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고요. 변변치 못한 것 자체가 변변하지 않은 거죠. 다시 변변한 가게 하나 없는 게 변변치 않은 시골 마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해당하는 표현이 문맥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좋아야 어떤 일이든지 잘하는 거고요. 주변 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반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주변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변통하는 능력 같은 거, 그런 재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돈 빌릴 때 정말 꼭 필요할 때 적은 돈이라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좀 주변이 좋으면, 주변 머리가 좋으면 막 융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돈 빌릴 때도 없어요. 이렇게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온 허생이 주변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요. 자, 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를 잘 생각해 보면 암놈, 수놈이죠. 우리가 맞춤법으로는 수놈이지만 그럴 때 쓰는 숙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기운, 약간 씩씩한 기운 이런 것들을 숙기라고 해요. 그럼 숙기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숙기가 없으면 안 좋은 거겠죠. 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간 우물쭈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면서 현대사회에 잘 안 맞잖아요. 예전에는 뭐 내성적이다, 또는 약간 소극적이다, 소심하다 뭐 그런 성향도 인정이 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어느 정도 표현할 건 표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잘 탄다, 샤이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잘 탄다라는 것은 숙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잘 탄 거고 숙기가 많으면 좋은 거죠. 남자다운 거냐. 씩씩한 기운이 있는 거니까 꼭 단순히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이제 성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숙기가 없는 것이 부끄러움을 잘 탄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우리 기본형으로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이거는 띄어쓰기로도 잘 나오는 거고요. 안절부절 하다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only 기본형이자 품사도 동사. 동사라는 것은 기본형이니까 무조건 붙였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못을 일부러 글씨를 크게 써서 무조건 띄어쓰기 해서 붙여 쓴다라는 거. 그러나 안절부절 하다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절부절하니? 이러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 느낌으로 제가 비슷한 말로 많이 강조했던 게 칠칠하다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칠칠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의 의미고요. 그것의 반대가 칠칠하지 못한 것, 줄여서 칠칠치 못하다라고 띄었어야 하겠죠. 안절부절 못하다는 한 단어니까 붙여야 되고요. 칠칠하지 못한 것은 본보조의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칠칠한 것은 깔끔하다, 깨끗하다, 선생님의 옷차림이 칠칠하시네요. 이런 거 쓴다고 했어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칠칠한 옷차림 이렇게. 하지만 반대가 칠칠치 못한 것이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칠칠 맞지 못하다 이렇게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칠칠 맞다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칠칠 맞지 못한 게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긍정, 부정이 좀 넘나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둘 다 공유하는 게 주책이란 단어도 있었고요. 대신에 주책은 긍정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주책 없다가 부정적이죠. 그렇다고 주책을 긍정으로 거의 안 써요. 거의 다 부정적으로만 쓰여서 총 4가지. 주책 없다,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이게 다 부정적 의미라고 했어요. 주책 없다도 부정적. 추가 표준어가 되었던 주책이다도 부정적, 주책 맞다도 부정적, 주책스럽다도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모두 맞는 건데 다만 이것을 긍정의 의미로서 써서 안 되고요. 주책이야 해야 부정적인데 주책이지 않게 하면서 부정적 이렇게 또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게 교묘하게 함정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추가 확대했다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변변한 가게 없는 시골 마을 이렇게 이야기가 맞다는 거네요. 나머지는 순서를 바꿔서 주변이 좋아서 잘하고 숙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잘 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부끄러움과 관련된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현대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순수하다 이런 것보다도 안절부절 못하다의 오직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빙충 맞다, 빙충입 이런 것들, 똑똑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이런 것들 빙충 맞다라고 고유어로 쓰기도 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 뭐 비슷해 보이기는 했는데요. 정답 4번에 개가를 올리다. 원래 개가라고 하는 것이 개선가의 줄임말이거든요. 프랑스의 개선문처럼 말이에요. 바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그것을 개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가를 올렸다, 개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때 승리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결국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성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어요. 크게 뭐 유행했어요. 이런 것들을 시작했을 때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개가를 올렸다 이런 말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중에 대표로 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성공하다, 성과를 거두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제 가락이 나다 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노래가락 이런 거 하듯이 가락이 난 것도 능률이 오른 것. 개 콧구멍으로 하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를 정말 무슨 장기판에 졸로 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개발의 편자 물론 개발의 주석 편자라고 쇠로 된 말발굽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격에 맞지 않음. 항상 우리가 격에 맞지 않음 이렇게 할 때 묶어서 했던 뒤에 속담이 또 이어지잖아요. 개목의 방울. 개발의 편자 아니면은 우리는 가계기둥의 입춘, 거정문의 돌적이, 우리가 개목의 방울도 그리고 또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까지 이런 것들을 다 관용적으로 격에 맞지 않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개천에 든 소 이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왜? 개천은 물이고요. 소는 늘 좀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막 많이 이렇게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소가 개천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다 물이잖아요. 온 천지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소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많아서 유복한 처지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든 뭐 이런 게 다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도간에 든 쥐 이거 하잖아요. 도간에 든 쥐는 이제 쥐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너 이제 꼼짝없이 갇혔어. 이럴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어디 안에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면은 못에 갇힌 고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은 연못에 고기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갇혔다고 이미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와 약간 흡사합니다. 위아래. 그래서 같은 소라는 속성이 있긴 하지만 개천에 든 소는 좋은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아까 도간에 든처럼 소 이야기 한 번만 할까요? 푸죽간에 든 소라는 게 있습니다. 푸죽간에 든 소는 그러면 어때요? 푸죽간이 외양간의 복수표준어잖아요. 소가 외양간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울타리가 쳐진 거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시 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좀 달라요. 개천에 있다는 건 막 물을 마실 수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개천이 낮은 그런 천을 말하지 막 뭐 바다에 막 빠진 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먹을 게 많다는 거고. 한 번 더 푸죽간에 갇힌 외양간에 든 소나 도간에 든지나 못에 갇힌 고기나 이런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관용적 표현만 했을 뿐인데 시간이 좀 갔네요. 지금 우리가 약간 40분이 지나 있는 상태라서 자, 새로운 타이틀의 속담은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지금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용구입니다. 관용적 표현이고요. 제가 좀 시간을 할애했던 여러 이유들 중에는 생소한 게 되게 많아요. 순우리말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요.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도 있어요. 어원을 좀 알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걸 이론 시간에 했어요. 제가 지금 다 못다한 관용적 표현들도 막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강의 노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더 하면은 수업을 듣고 이론서를 봐도 돼요. 왜냐하면 수업 전에 이론서를 다 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신체 관련이나 진짜 책에 있는 관용구 정도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신기하게 기출문제로 진짜 많이 보이는구나.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우리가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꼭 여러분이 이론서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론서를 언제 하느냐 필요하냐 하는 이런 얘기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강의와 PPT로 강의 노트로 했지만 분명히 이론서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정말 어디에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절처럼 어딘가 숨어있는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시험으로 보면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용어까지 이 시간 했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속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